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이분도 보통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시들무에서 보통 삶을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네. 현재 진행형이실까요? 어떨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이고, 불과 이틀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패더죠. 제가 8살 때 우연히 폐사찰에서 생긴 일로 인해서 네. 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 이야기고요. 폐사찰?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첫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할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사촌형 2명이랑 사촌 동생이랑 같이 모여서 한 2주 정도 합숙으로 놀기로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할머니 집에서 상대적으로 멀어가지고, 네. 저희가 할머니 집에 올 때면은 주변에 사는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주 화합을 했었어요. 그렇게 모이면은 보통 부모님들은 하루 정도 먹고 다음날이면 뿔뿔이 흩어지고 저희들만 남는 거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네. 근데 그 당시가 90년대 후반이라 거기가 도시랑 다르게 리 단위의 산골 마을이라서 할 거라곤 숨바꼭질, 술래잡기, 전쟁놀이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형들이랑 누나들도 나와서 같이 놀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은 즐거운데 지겹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다가 할머니한테 비료포대를 얻어서 산 쪽으로 가게 돼요. 가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기도 하고 좋죠. 그렇게 하면서 산 중턱까지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무슨 큰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서 보기 힘든 조금 고급진 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찰인데 저희는 그 당시에 사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무로 된 대문은 쇠사슬로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네. 담벼락은 또 한 2m쯤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일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자 하고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 형들이랑 동생이랑 내일 인원은 몇 명이 갈 것이며 또 그 담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갈 것이고 막 그런 걸 계획하면서 저희가 기대감이랑 흥분감에 조금 밤늦게 얘기를 하다 잠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은 보통 아침을 7시, 8시면 주시니까 일찍이 아침을 먹고 외할아버지가 나가시는 걸 보고 할머니한테 또 비료포대를 얻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 옆에 막 목재부터 해서 부자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강목 같은 거를 한 8개 정도를 비료포대에 담아서 올라가려고 준비를 마쳐요. 그리고 주변 형들이나 누나들을 같이 가려고 막 돌면서 불렀는데 거기를 간다니까 다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밌을 것 같다 했더니 자기들은 거길 이미 알고 가보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거길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갈 거니까 대신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면 거기 마을이 작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면 저희 할머니가 금방 알게 돼서 혼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담벼락에 흙이 그나마 쌓인 쪽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높아서 나무로는 무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둘째 형이랑 동생이 무섭다고 자기들은 못 가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큰형이랑 저만 들어가기로 하고 둘째 형이 엎드려주고 저희가 그걸 밟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갔는데 안에는 항아리부터 해서 장독대? 그런 게 좀 있었고
작은 건물, 중간 건물, 큰 건물 이렇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작은 방을 먼저 열어봤는데 거기는 닫혀 있어서 못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중간 건물을 열었는데 그 안은 그냥 뭐 휑하니 텅 비어 있었고, 그 다음 큰 건물을 딱 열었는데 텅 비어 있는 건 같은데, 절 같은 데 가면 위에 천장에 조금 화려하게 문양이 돼 있잖아요. 그게 남아 있었고, 구석에 천 같은 게 돌돌 말려 있었고, 네모난 나무 상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네모난 나무 상자를 보자마자 혹시 거기 뭐 보물이 있나 어린 마음에 막 달려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드니까 또 안에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데, 이게 자물쇠는 아닌데 이게 걸쇠로 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손 아기 힘으로 풀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마당에 나가서 돌로 이제 막 거기를 깨기 시작해요. 깨가지고 조금 파손이 돼서 그걸 열었더니 목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TV에서는 목탁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목탁을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나무대문 쪽에 가서 그 문을 살짝 밀면 쇠사슬이게 이격이 있다 보니까 살짝 그쪽으로 둘째 형이랑 막내 동생이 보였었거든요. 형이랑 동생한테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찾았다고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니까 뭐 형들도 좋아하고 웃고 이러는데, 큰형이 따라 나오더니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라. 저한테는 큰 삼촌 아들들인데 아빠가 이런 거 만지지 말라 했다. 이거 지금 안 갖다 놓으면은 나 혼자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그리고 나 이런 거 처음 봐서 꼭 갖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너 제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나가겠다 하면서 진짜로 담을 넘어서 나가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혼자 남아있으니까, 그 공간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형 미안하다고 나 지금 바로 갖다 놓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했더니 다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볼 것도 다 봤으니까 다시 넘어가자 해서 큰형이 다시 위에 올라가서 저를 손을 잡아줬는데, 이게 3학년의 힘으로 1학년을 그 높이에서 끌어당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분명히 크게 혼날 게 뻔하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옆집에 정신연령이 조금 낮은 고등학생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을 A형이라고 하면은, 그 A형이 저희랑 엄청 자주 잘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도 아마 방학을 했을 거다. 그 형을 데려와라 해서 밖에 있던 둘째 형이랑 막내 동생이 형을 데리러 가기로 해요. 그렇게 하고 저랑 이제 큰 형은 남아서 있다가, 전날에 너무 늦게 자서 피곤하다 보니까 눕고 싶기도 하고 산 중턱까지 또 올라오는데 힘이 빠지기도 해서 아까 그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돌돌 말려져 있던 그 천을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에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서 조금 있다가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전에 뭔가 왕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그것 때문에 깼는데, 그 소리가 방향을 알 수 없이 그냥 그 공간 전체에서 왕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형한테 나가자고 하려고, 형을 보니까 형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을 깨우려고 막 흔드는데 흔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제 손이 형한테 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게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죽으면 사람을 통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돼서 죽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무섭고 슬퍼하면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겁이 나서 그냥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고 엄마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 큰 건물에 가득 찰 만큼 부처님 모양 있죠. 지금은 부처님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그때 당시엔 괴물 같았어요. 그게 목탁이 수십 수백 개가 그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왼손에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검은색 용머리에
몸통은 없고 바로 짧은 뱀 꼬리에 빨간 눈빛이란 그런 용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그 인형은 제가 그나마 비슷한 걸 보니까 일본의 히나 인형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이미지랑 가장 흡사했었고, 그걸 보자마자 더 무서워서 막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막 도망을 가려던 차에 그게 저한테 와서 탁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혔다기보다 저한테 확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고 깜짝 놀라서 저는 거기서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생각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그냥 제가 누워있던 그 자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 천은 이미 너무 울어서 그런지 천은 이미 다 젖어 있었고, 일어나서 형을 깨우려고 하는데 이게 꿈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제 손이 형한테 안 닿을까봐 계속 형 일어나봐 형 이러는데, 그걸 듣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어난 거에 또 안도도 되고 해서 또 거기서 울었거든요. 울면서 형한테 막 나가자 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형이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우선 빨리 나가자 해서 담벼락 쪽으로 가 있었어요. 가서 저는 계속 울고 있었고, 형은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악몽 꿨냐고 막 그러면서 달래주다가 결국에 그 A 형이 오고 저희를 꺼내주고 무사히 탈출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날 마무리가 되고,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꿈보다는 혼나는 게 더 무서웠었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엄마한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갈까봐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가 흐르고, 저희가 다 집으로 헤어지기 한 2, 3일 전쯤에 그 마을 형들이 니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집에 가니까 우리 저기 소류지가 있는데 걸어서 한 15분, 20분이면 가는데 거기 가서 낚시도 하고 뭐 그런 걸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해서 그날은 사람들이 한 8, 9명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뭐 신나게 낚시도 하고 뭐 개구리도 잡고 도롱뇽 알도 모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고 있었는데 살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형들한테 물어봤더니 소류지 끝에 가면은 화장실이 있다고 거길 가자고 그래서 형 한 명이랑 같이 가게 돼요. 갔는데 푸세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게 엄청 센세이션한 공포 이야기였어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형한테 가 있으라고 하고 근처 숯불에서 방사를 하기로 계획을 해요. 주변에 형들 목소리도 들리고 제 시야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별달리 무서움 없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쪽에 자꾸 누가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른들이 보고 있나 해서 딱 뒤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그냥 피부가 벌에 수십 방 쏘인 것 같이 막 울퉁불퉁한 할아버지가 의상이 삼배모시옷 같은 반팔 반바지에 집신을 신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 손엔 예전에 저희 취권 영화 같은 데 보면 호리병 있죠? 예. 그 호리병이랑 한쪽에선 낫을 들고 계셨고, 머리는 약간 옛날 조선시대 노예 같은 막 그런 머리였어요.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 등 뒤에서. 근데 그걸 보자마자 다른 거는 얘기도 못하겠고 무조건 우선 뛰어야 된다. 뭐 닦을 그런 정신도 없고 바로 뛰었어요. 그냥 뛰면서 죄송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형들이 있는데 막 뛰면서 형들한테 형 도망가라고,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잠깐 든 생각이 뭐냐면 외할머니가 항상 산속 깊은 데나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외딴 곳에 피부가 이상한 이들이 그 병을 고치려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엔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 너무 흡사하니까 여기 뽕이 있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다 보니까 막 물놀이 하던 형들도 막 도망가더라고요. 한센병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죠?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소류지 반대편으로 저희는 막 뛰어 올라갔고, 그쪽으로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네. 언덕배기로 막 뛰어 올라가다가 딱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반대편 그냥
저수지 쪽으로 그냥 에스컬레이터 같이 스르르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봤어요. 그래서 형 일로 와봐. 형 저 할아버지 물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간다. 막 그랬는데 형들은 이미 멀리 도망가고 보지도 못하고 저는 계속 그 멀리서 보고 있는데 저희 쪽을 응시하면서 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겠지 하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있는데도 이게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네. 생각하면. 사람은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아직도 제가 보는 것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네. 사람과 귀신의 중간 어느 지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각자 부모님들이 데리러 오고 각자 흩어졌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간다며 여긴 어디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사업이 좀 잘 되셔가지고 2층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애들이 있으면 이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좀 적이 되니까 저를 외할머니 댁에 보내고 여동생을 친할머니 댁 쪽으로 보냈던 거였어요. 이사간 집을 2층 집에 마당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와 우리 집 너무 좋다 하면서 딱 방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그 전에 쓰던 가전들이나 가구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엄마가 당장 사용하는 거 외에는 다 버리고 새로 주문을 해서 시킨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구조였고요. 현관 들어가서 왼쪽에 바로 안방, 그 다음 안계단 내려가면 부엌, 정면이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제 방이었고 화장실, 창고, 오른쪽은 이모들이 사용할 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 이모들이 그때 당시 대학생이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막 이래서 아버지가 여기 집에서 학교가 가까우니까 방을 하나 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셋째 이모랑 넷째 이모가 거기서 지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모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고 그렇게 한 2, 3일을 지내다가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왜 금요일인지 확실히 기억하냐면 저희가 금요일날 항상 11시인가 그때쯤에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걸 엄마가 아빠도 좋아해서 저희가 네. 금요일날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다 잠에 들곤 했었거든요. 그날도 누워서 그걸 보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자다가 막 앞엔 지지거리고 코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코피인가 하고 이렇게 훔쳐서 보니까 콧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해서 사진상에 보면 별표로 된 데가 휴지거리 있는 데였거든요. 예. 안방과 부엌 사이에. 그래서 막 가가지고 휴지를 한 움큼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있는 게 TV 쪽이 그 다음 여동생, 엄마, 아빠 이 순서로 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가서 이제 코 닦고 발가락으로 TV를 끄고 자야겠다. 그 생각으로 딱 누웠는데 옛날에 저희 세대 때 보면 TV 아래에 TV 다이라고 해서 TV 화면 돌리기 편할 수 있게 위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아래에는 유리를 똑 누르면은 튀어나와서 그 안에 약간의 수납할 수 있는 뭐 게임보이라든지 비디오 네. 플레이어라든지 막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거기 누워서 딱 유리로 보는데 거기 휴지거리 쪽에 하얀색 옷을 입고 그냥 검정 머리, 그냥 머리가 달렸다는 것만 알겠어요.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엄청 길었고 그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잘못 봤겠지. 그래서 눈을 꼭 감았다가 나는 방금 무서운 걸 봐서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거다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또 보이더라고요. 네, 심지어 저희 쪽으로 점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우선 숨을 쉬면 안 된다. 숨소리가 들리면 괜히 우리 가족까지 다 저 귀신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실루는 어디까지 왔나 그것만 보면서 있는데 멀었을 땐 다 보이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가슴부터 다리까지 보이고 그 다음 뭐 배부터 다리 이렇게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얼어붙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훅 지나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TV로 들어가는 건지 이모방에 있는 그 벽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눈을 감고 있다가 우선 시선이나 어떠한 기척이 없어서 왠지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커서 그대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랑 아빠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다. 근데 이거 정말 생생히 봤다. 이거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 너무 무섭다. 여기 집에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네 이제 일찍 자라고 무서운 거 볼 때도 같이 보지 말고 니네가 너무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속상함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나요. 토요일이었고 그날은 또 토요 미스테리가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엄마가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아빠랑 같이 자게 됐거든요. 자고 있는데 꿈인데 예전에 사찰에서 본 그 용머리의 뱀꼬리 그냥 걔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무언가를 막 물고 막 왔다 갔다 막 춤추고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제 시점이 옆으로 이렇게 게임이 돌아가듯이 오른쪽으로 시점이 바뀌면서 옆에 제 머리만한 눈동자가 빨간 눈동자가 꿈뻑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빨간 눈에서 하얀 광원이 나오면서 용 쪽을 비추면서 제 시점도 용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용이 가까워지는데 용 입에 있는 게 어제 본 그 귀신 같은 그거더라고요. 그러고 꿈에서 깨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귀신은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 예. 그렇게 이후로도 비슷한 류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꿀 때는 항상 그 입에 물려있는 귀신을 그 앞전에 보게 돼요. 네.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친할머니 댁이 엄청 오래된 집이라 방에 다락방이 있고 부엌에도 다락방이 있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사 때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게 됐는데 저희 친가 쪽이 엄청 가부장적인 데라 남자들은 거실에서 앉아서 밥을 따로 먹고 큰엄마나 엄마, 할머니는 식탁에서 따로 먹었었거든요. 오, 그 정도였구나. 예. 네, 진짜 그것 때문에 이혼이나 막 이런 게 많아요. 고부 갈등이 심해서.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밥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잇몸에 찔렸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엄마 나 이거 찔렸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고 있는데 다락방에 거기 원래 잭이나 이런 걸 넣어놔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머리가 사자머리같이 이렇게 산발을 하고 그냥 사람 같아요. 사람 같은데 사족보행으로 이렇게 다락방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나 봐요. 그냥 사람 같은데 그냥 행동만 괴기할 뿐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막 말도 안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딱 내려와서 저를 딱 보더니 다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거기서 제가 혀로 가시를 빼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혀로 잘못하면 염증 생긴다고 빼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하던 와중에 제가 입에 있는 음식물이랑 위액을 막 분수처럼 토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 놀래가지고 막 젖 부추기고 할머니는 급체했다고, 급체한 것 같다고 큰엄마들이 막 씻겨주고 이불을 눕혀서 손발 주물러 주시고 할머니는 손가락 발가락 10개 닿다고 그렇게 진이 빠진 상태로 잠에 들어요. 근데 또 그날도 꿈에서 그 용이 무언가를 물고 있고 옆에는 또 빨간 눈이 있고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런 꿈을 꿀 때마다 그 빨간 눈들이 하나씩 늘어나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몇백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간혹가다 그 상황의 꿈을 꾸는데 셀 수조차 없는 수의 눈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또 그 사자머리를 한 그 사람이 입에 물려서 막 이리저리 춤을 추다 그대로 끝나고 근데 그때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이유 모를 구토에 시달려요. 예. 이게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에 보통 한 2차례 정도 했고, 한 번 시작하면 한 이틀에서 4일까지 하루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위액을 쏟아냈었거든요. 아이고. 이거를 엄마는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별의별 검사를 다 받아도 멀쩡하대요. 아무런 지장도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위액을 토했으면은 사람이 탈수나 탈진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 갈 때마다 링거는 맞고 왔었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근데 제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치맛바람 엄청 센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회장도 해야 되고 정교회장도 해야 되고 아람단 단장도 해야 되고 전교 1등 해야 되고, 엄마는 운영위원장에서 학교에 막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몸도 안 좋고 그런 거를 지켜내기에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처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82점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는 그래 그 정도면 평균이다 했는데 저희 엄마는 너무 기대 이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줌마들 만나면 성적이나 이런 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하던 중에 그나마 저한테 희망이 있다면 제가 6살 때부터 복싱이랑 피아노를 같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가 밀어주셔가지고 체중으로 전학을 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엄마랑 저 사이에도 좀 벽이 생기고, 근데 저는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픈 횟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나름 2학년 때부터 막 신인왕도 타고 회장배도 타고 시장배도 타고 하면서 제 체급에서 입지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던 중에도 꿈속의 눈은 점점 늘어났고, 네. 그만큼 그런 것들을 보이는 횟수는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람이랑 구별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못 믿는 게 혀가 뭐 이렇게 하고 목이 길고 팔이 길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존중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던 게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중3 때 전지훈련에 가면서 생긴 일인데 여기서 최초로 그 꿈속에 눈이 하나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 끝나고 나서 늦은 밤에 애들이랑 몰래 나와서 시내에서 놀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요. 그게 조폭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막 저는 말리기만 하다가 계속 얻어맞으니까 저도 한 사람을 때리게 돼요. 저는 그 사람 때리고 나서 여러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쇄골이 부서지고 어깨 양쪽 상극부 연골 파열이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돼요. 아이고. 어쨌든 양쪽 다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져가지고 죄는 묻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일어났을 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입원 재활만 6개월 해야 되고 그 이후로 뭐 1, 2년 재활을 해야 되고 선수 생활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드니까 제가 그나마 어떻게 이걸 잡고 왔는데 우울감에 그냥 몇 날 며칠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용이 아니라 그 인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꿈에서 나온 게. 그 인형이 나왔는데 막 주변에 늘어난 수많은 빨간 눈들이 꿈뻑꿈뻑 대고 있는데 그 중에 눈 하나가 그냥 인형에 막 흡수되시듯이 딱 가서 배 쪽에 딱 붙더라고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 인형이. 그렇게 깼고 이거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라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막 이야기했더니 엄마 아빠도 뭔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뇌파 검사, 뇌기능 검사, CT, MRA, 뭐 초음파, 뭐 MRI 다 받았어요. 내시경부터 모든 걸. 근데 역시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뻔하죠. 뭐 과도한 스트레스가 환각 환시를 이뤄낼 수도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치료 목적으로 상담을 요한다.
그 아버지는 미술 심리치료사분도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주시고 뭐 그쪽으로 했는데 마음은 편해지는데 달리 차도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랑 구분이 안 간다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 있는데 어떤 그냥 풍채 좋은 아저씨인데 배 쪽에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빨갛게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수술했는데 환자복을 안 갈아입었나? 그러고 있는데 2층으로 딱 내려서 문이 열리는데 그 앞에 딱 서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 엘리베이터랑 건물 사이 좁은 틈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독하시러 오는 의사 선생님 카트 위에도 꼬마 애가 앉아서, 이건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그 수술용 나이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스? 이런 거? 네, 메스. 네. 그걸로 자기 얼굴을 한 올 한 올 막 수천 겹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봤고, 또 재활 선생님 뒤에 항상 따라다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휠체어 타고 엄청 인상 좋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그냥 뭐 벽도 수시로 통과해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그런 괴기한 거는 그 꼬마가 처음이었고, 네. 나머지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거나 이러면 좀 어두울 때 나와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이걸 단지 어떤 뇌 신호 속에 오류해서 보이는 건데, 제 딴에는 꿈속의 허상의 괴물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처단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뭐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그냥 치부했었어요, 제 자신을. 선생님이랑 아무리 얘기해도 방법이 없고, 근데 생각보다 어깨가 차도가 좋아서 6개월 만에 퇴원을 하기로 해요.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막상 퇴원을 하려니까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함부터 막 극심한 우울감도 밀려오니까 제가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네. 예. 4층에서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찰나에 엄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세면도구랑 챙기고 나오는데 저를 마주한 거죠. 그대로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그 순간에 엄청 하얀 빛에서, 너무 밝아서 막 눈을 뜨기도 힘든 눈부심 속에서 예. 그 인형이 무표정으로 딱 저를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둥둥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목소리가 지금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할머니랑 아줌마? 약간 중성적인 두 분으로 안 돼, 그러는데 그 순간에 엄청 극심한 통증이랑 딱 눈을 떴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였고, 코에서 뭐 코피가 흐르는지 막 따뜻한 느낌에 다시 눈을 감았고, 또 일어나니까 병실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4층 높이면, 병원 4층 높이면 엄청 높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 당시에 다리 쪽에 실금만 가고 멀쩡했어요. 뭐 타박상도 없이. 어쨌든 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집에 오게 되죠. 부모님들은 딱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깁스를 하고 주변에 보니까 막 트로피, 메달 이런 것만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업부도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든 나날이 계속 됐었어요. 이게 점점 그럴수록 꿈속의 용은 점점 자주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다른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배우는 게 그런 권투 이런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 건드렸던 애들은 있지만 나중에는
저한테 더 이상 막 터치할 사람도 없어졌고 선배나 뭐 선생님들도 건들지 않는 지경까지 돼가지고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악이란 악, 화란 화, 증오란 증오 모든 그 속에 갇혀서 사춘기의 현재 상황을 더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 끝나면 여기저기 그냥 정처 없이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나 거리가 길어질수록 또 이상한 것도 많이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도 조금씩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기보다 진짜 그냥 어떤 신호로 인해서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맞은편의 벤치 쪽에서 머리가 엄청 흰데 똥머리처럼 이렇게 묶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로 막 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나 해서 주변 봤더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하고 지팡이로 계속 저를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다가 입을 찢찢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시더니 그 벤치 옆에 있던 검은 비닐봉다리를 들고 저쪽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산책로 옆쪽으로 하면 바로 골목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초입에는 무슨 상회? 슈퍼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안쪽으로 골목길이었고 주차가 쭉 돼 있었고 양옆으로는 벽돌집 다세대 주택 그런 게 이제 쭉 줄지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두 번째 은색 철문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할머니 하면서 그 문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얘기는 안 하세요. 지팡이로 아래 바닥에 이렇게 휘저으면서 저한테 일로 오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시길래 따라갔어요. 문 들어가서 오른쪽 구석을 돌아서 앞으로 가니까 왼쪽에 키를 꽂아서 돌리는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뭐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두드리는데 안 나오길래 제가 쳐볼게요 하고 제가 여기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저 할머니랑 같이 왔거든요. 여기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막 이러는데 안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딱 문이 열리는데 저는 여태까지 본 귀신보다 이때 진짜 세상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새하얀 얼굴에 아이라이너인지 뭔지 눈두덩이를 다 검정색으로 칠하고 입술도 검게 칠했어요. 그 사람이 이 문 열자마자 얼굴 대 얼굴로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놀란 건 난데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근데 거길 들어가면은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계속 그냥 밖에서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저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할머니 여기 집에 사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와서 저한테 막 뭘 뿌리더라고요. 소금이다. 네. 그때는 몰랐는데 소금이었어요. 예. 근데 할머니가 거길 가로지르면서 지팡이로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고 지팡이로 막 막아주시는데 그걸 통과해서 저한테 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소리도 이상해요. 여잔데 내가 너한테 장학회 같아? 하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도 나를 지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또 안에 또 뭘 가지러 갔는지 찰랑찰랑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화를 당하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기 밤에 가면 무서우니까 낮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토요일에 낮에 한 12시쯤 넘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냥 거기가 그런 무당 점쟁이? 그런 집이더라고요. 아. 못 봤었는데 위쪽에 마크 있잖아요. 만자. 예, 네. 그게 이렇게 여러 개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여태까지 내가 이걸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했는데 혹시 이쪽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속신앙 쪽에 네. 관련돼서 이런 걸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돈들 다 갖고 다니면서
깃발 꽂힌 집들 진짜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거의 그런 식으로 격양된 반응으로 나온 곳이 한 2곳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딱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때는 해결이 안 됐고 시간만 흘러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예. 경기도 모 지역으로 할아버지랑 이사를 오게 되세요. 저희 집에서 2, 3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아파트로 오시게 되고, 제가 방황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희 집보다 외할머니 댁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도가 나면서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싫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혹시나 싶어가지고 할머니 옛날에 나 이런 일 있었다 다 털어놓게 돼요. 나 할머니가 딱 듣자마자 그런 일 있었으면 진작 말해야지 왜 혼자 이렇게 고생했냐고 딱 하다고 저 안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면서 제 얘기를 믿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게, 거기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있던 사찰이었고 거기에 모녀 스님이 2분 계셨었대요. 예. 근데 옆에 땡땡리에 오씨 집안 첫째랑 둘째 아들이 엄청 꼴통이었는데, 그 둘이 밤에 거길 가서 나쁜 행동을 하고 그 오씨 집안 첫째 둘째 아들이 그 모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그 후에 사람들이 거기서 귀신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건이 딱하긴 딱한데 장소가 장소인지라 원한이 많아도 너무 많을 것이다 생각돼서 그 동네 사람들도 그쪽을 최대한 피해서 생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목탁도 건드리고 잠까지 자고 왔으니까, 예. 그러면서 마음 착하게 먹고 항상 올바르게 생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외할머니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게 돼요. 네.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진 못했나 봐요. 그런 얘기 나누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저는 제일 든든한 버팀목을 잃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때 몇 달 안 돼서 엄마 아빠도 이혼을 하게 되고, 저는 여동생과 엄마를 따라가게 돼요.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저희도 갈 곳도 없어서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집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 엄마가 동생이랑 안방을 쓰게 되고 저는 작은 방, 할아버지가 중간방을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만 되면 엄마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동생도 막 미안해 이러면서 막 미안하다 그래요. 엄마도 미안해 그러고, 그리고 이제 패더야 빨리 와. 그러면 제 방에 들어가면은 둘 다 울고 있어요. 그 침대에서. 왜 그래 하면은 안방에 보통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흰색 옷을 입고 눈도 찍 찢어지고 무슨 가면을 쓴 것 같이 그런 얼굴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제가 가니까 이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줘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그런 거 하도 많이 봐서 사실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불 끄고 막 들어가서 문 닫고,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여기 이불 피고 자면 되지 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불 피고 문 닫고 불 끄고 자기도 해요. 그러면서 차츰 안정이 되나 싶다가도 이따금씩 한 번씩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가게 돼요. 네. 뭐 결정적으로 그 일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발인날 막 화장해서 선산에 묻고 오는 자리에서 또 엄마 형제들은 집도 최대한 빨리 처분해서 나눌 거니까 저희 셋 보고 집 팔릴 때까지만 살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가족에 대한 환멸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때쯤부터 느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커진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아니었고, 제가 뭔가 증오감이나 뭔가 악에 바쳤을 때마다 그런 형체들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힘을 또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꿈에 나오는 그 용, 걔도 처음에 제가 잘못 봤던 거예요. 그 꿈에서. 목덜미를 잡혔던 게 아니라 그 염주랑 몸통이 한 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용의 머리가 점점 그 부처의 머리 부분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그때부터는 이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무서움도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저게 완성이 되면 내가 죽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정신력을 뺏기는 건지 아니면 몸을 뺏기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집에 작은 집을 얻어서 이사를 오고 거기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잘 되셨어요. 그래서 삶이 조금 윤택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건가 부정적인 생각이 사그라들고 또 동생도 공부도 잘 되고 막 이래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일이 하나 벌어져요. 아이고, 예. 여동생이 씻고 있는데 원래 얘가 어떤 스타일이면 씻고 안에서 옷까지 다 입고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바닥에 물도 안 닦고 알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뭐 하냐고 욕을 하면서 빨리 들어오니까 가서 옷 입으라고 그랬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만큼이나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했더니 화장실에서 물을 쐬다가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귀에다 대고 누가 나가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 맨 처음에는 얘가 제가 컴퓨터 게임하는 소리가 벽이 붙어 있으니까 그 소리인 줄 알고 저한테 소리 좀 줄여 소리를 한번 질렀었거든요. 샤워를 하다가 저는 그래서 이 소리가 저까지 들리나 하고 그걸 줄였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처음에 그 소리인 줄 알고 다시 씻었대요. 또 조금 씻고 있는데 이번에는 귀에 차고 따뜻한 뭔가 그런 입김 같은 게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걸 듣고 애가 패닉이 와서 바로 뛰쳐나온 거죠. 제가 그걸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오빠고 얘한텐 보호자가 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진짜 무식했던 게 이게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제가 뒷베란다에 가서 쌀을 양쪽 주먹에 한 움큼씩 잡고 불을 끄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쌀을 막 뿌리면서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욕하고 막 주먹 허공에 내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쌀을. 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앉아서 이게 아무리 어두워도 살짝 보이잖아요. 예. 거울에 살짝 비친 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야 오빠 봤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면 없는 거라고. 네가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쉬고 밥도 좀 살 뺀다고 안 먹지 말고 잘 먹고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좀 안정시켜 놓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퇴근을 해요. 네. 퇴근해서 막 씻으러 들어가시더니 야 여기 쌀이 왜 이렇게 있냐고 니네 쌀 여기서 씻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아 이거 아까 제가 무섭다 그래서 내가 쌀 뿌리면서 저기 했다 했더니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쌀을 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쌀이 아니라 소금이나 붉은 팥 이런 걸 뿌려야지. 만약 뿌리더라도 그래도 쌀 아니야? 했더니 아 쌀은 그런 걸 굴릴 때 쓰는 거라고. 너 왜 무당집 가면 쌀을 왜 꺼내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괜찮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제 상황을 몰랐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둘째 이모가 대구 팔공산에서 스님을 하다가 시내에 사찰을 차리고 무당을 하시거든요. 오, 예. 근데 이전까지는 그냥 엄마도 항상 저 사기꾼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름 얘기하는 게 조금 들어맞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쪽으로 믿음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서 이모한테 패더가 이렇게 해서 쌀을 뿌렸다.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이모가 언니 패더는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난 언니랑 제 동생이 걱정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피커폰 듣던 도중에 이모 왜 제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랑 동생이 문제예요? 했더니 이모가 그걸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는 해줄 수는 없고
너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아는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도움을 주실 큰 분들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제 상황을 어떻게 안다는 거지? 그런 그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제가 어차피 나는 그런 도움 필요도 없고 미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랑 동생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산다고. 그러고 그 해에 바로 군대에 가게 되고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따로 나와서 살게 돼요. 예. 그게 제가 그 존재에 대한 마지막 발악 아닌 발악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의지할 곳이라고는 다른 데도 없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선산이었어요. 네. 그 오토바이 타고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 거기에 갔다가 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전에 그 사찰에 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네. 할머니 산소에 있다가 그때가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3시가 됐었고 마을은 뭐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뭐 그 시간에 핸드폰 라이트만 의존해서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마을회관이 항시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불 같은 게 없어가지고 최대한 쪼그려서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하늘이 푸르스름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11월, 12월 겨울쯤이라 그 패절로 그냥 혼자 향했어요. 네. 그 담벼락도 좀 무너져 있고 작은 건물은 뭐 아예 부셔져 있었고 그때는 뭐 어떤 다른 존재보다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지 않을까 그게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냥 들어갔고 15년 전쯤 그때랑 너무 달랐고 목탁이나 천도 이미 없어졌었고 그 큰 방에 들어가서 차디참 그 바닥에 그냥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조금 긴 시간을 누워있다가 나왔고 뭐 별다른 형체나 꿈 같은 건 꾸진 못했고 오토바이로 되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게 되는데 전날 제가 추운 데서 잤다 했잖아요. 네. 오한기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 틀고 두꺼운 겨울이불 2개를 딱 덮고 잠에 들어요. 근데 자는데 이 집에 지진이 난 것처럼 몸이 좌우로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게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을 텐데 콘센트에 제가 예전에 누가 더 난자답냐 시합하자고 아이고. 젓가락 그런 걸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사람 몸에 수분이 70%라 하잖아요. 그 수분 전체가 파동을 느끼면서 막 떨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전기장판이 뭔가 잘못돼서 감전이 됐나 싶어서 이거 큰일 난다. 눈 뜨자 눈을 딱 떴는데 눈 바로 앞에 천장이더라고요. 그냥 코 앞에 그냥 바로 천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체이탈인가 싶어가지고 유체이탈이면 내 모습도 볼 수 있다는 데서 고개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눈만 깜빡여져요. 아무것도 행동이 취해지지 않고 네. 그냥 눈만 깜빡여져서 이거 뭐 가위나 뭐 그런 건가 보다. 눈을 감아보자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짧은 순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이게 확 고공행진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천장을 뚫고 건물을 뚫고 하늘 완전 대기권까지 뚫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 깜깜해졌고 그러다 저 멀리 앞쪽에 밝은 빛이 나오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그쪽에 다다랐을 땐 그 용머리 부처 그게 있었고 주변에는 진짜 까마득히 그 눈들이 있었고 눈들 수십 수백 개가 막 황공포증 일으키는 것처럼 깜빡깜빡대요. 엄청 깜빡깜빡대고 근데 거기서 한번 특이했던 경험이 그 눈들이 그 부처 안으로 막 흡수되는 것처럼 눈이 한순간에 팍 빨려들었어요. 그러더니 그게 몸이 딱 거대해지면서 그 몸 안에서 팔다리가 막 나와요. 막 얼굴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너무 징그럽다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고어류 이런 영화를 진짜 많이 봤지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잔인하고 징그럽다. 그 공포감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을 질끈 감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훅 하면서 떨어지는 충격 같은 게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이불도 다 젖고 식은땀으로 이제는 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 어머님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그 어머님이 예전부터 무당도 많이 알고 그러셔가지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경기도 광주시에 유명한 만신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때 이제 만신할머니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어머님도 만나고 그 친구 B라는 친구도 만나게 돼요. 네. 같이 이동을 해서 그 할머니를 만나 뵀는데 제가 그동안 무당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격한 반응도 없었고 드라마틱한 비방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단지 처음에 딱 갔을 때 할머니께서 처음 해주신 게 저희 외할머니처럼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를 토닥토닥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후에 부적이나 일반적인 구슬로는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안 돼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엔 반신반의였는데 이게 잠든 신을 잡아먹은 악신이 저를 통해 수년 수십 년간 잡기들을 먹어 치우면서 이젠 더 이상 듣도 보도 못한 존재가 돼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키메라 같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실에서 보이는 거를 저를 통해 보게 하고 꿈속에서 그거를 잡아서 뭔가 그 안에서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꿈은 이제 어떠한 그게 도달했고 이제 얘가 바깥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존재는 지금 커도 너무 커서 다리만 보인대요. 얼굴을 쳐다보려고 해도 고개를 아무리 빳빳이 들어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엾고 불쌍하다고 네가 가족들을 위해서는 당장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도 일시적인 방법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큰 해결책은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고 이제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자기 주변에 최대한 도움을 한번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하되 아마 긍정적인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친구 집 도착해가지고 어머님이랑 친구랑 식사 대충 하고 감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요. 이게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이제 좌회전 신호 받고 딱 가는데 제 앞을 막 가로질러서 뒤로 뛰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행동을 보고 아 이게 사람이 아니다를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냥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만 보고 바로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깔고 기절을 했죠. 일어났을 때 병원이었고 생각보다 부상은 경미했었고 그날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고 경위 조사하는데 제가 아주머니 피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틀인가 3일 뒤에 교차로 CCTV랑 다 수집해서 확인했는데 저 혼자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넘어지는 모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상 속에서 그 존재들과 사람 간의 구분을 짓지 못한다는 공포감은 진짜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진짜 알 수 없거든요. 이 공포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아버지와 재회를 하면서 그 존재들과 잠시 몇 년 동안 꿈을 꾸지도 보지도 않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 이거는 입으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네. 끝나야 되는 거 맞죠? 예. 아버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항상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꿈과 귀신들이 한순간에 잠깐 사라졌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게? 그게 간단하게 스포를 하면 아버지를 만나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 아버지와 어떤 곳에 가서 잠을 자다가 어떠한 거를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요. 알겠습니다. 와, 감당하기 힘든 얘기네요, 이거. 주변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저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이실 거라고. 네네. 근데 사실상 시들무에서 안 나온 얘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왜냐면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워낙 다양한 사례, 그러니까 다 다른 사례들이 있었는데 비슷하면서도 이런 느낌도 처음이네요. 세상은 넓네요, 패더님. 넓어요. 자, 일단은 분명히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그랬는지까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이유가 정확히 뭘까?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 했는데 일단 다음 이야기에서 아버님과 만나게 된 이후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패더님도 오늘 하시기 힘드셨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가족사들이 많았거든요. 보니까 이야기가. 네, 맞아요. 근데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푸실 수 있는 거는 패더님의 재능이 아니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꼭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입니다. 패더라는 이름의 레전드 한 분이 또 탄생을 하신 거네요. 다음 이야기는 또 이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분의 이야기도 뭐 짧게 끝날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고 그걸 한 번에 풀어내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패더님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 그때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 존재 대부분 뭐 악신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 존재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